나 주워 왔나? 왜 나만 왼손잡이나? 아니다. 네 할배도 왼손잡이였고 여하튼도 네 안 좋아왔다. 무슨 망령의 막내이만 쭉 짜사자 챙기고. 우리 막내이 화수야. 내 이름을 왜 화수라고 지었나? 네가 꽃처럼 예뻐서 꽃화, 물 먹고 활짝 피하라고 물수 그렇게 지었다. 우리 막내이 화수야. 사랑한다. 보고 싶다. 아빠, 가지마. 가지마. 보내삐리라. 니만 사랑했던 네 아버지, 너랑 똑 닮은 네 큰아버지, 네 아버지가 못 챙긴 네 할아버지, 네가 보내드리라고. 100m 박모진. 터미널에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에 화수는 시간을 확인했다. 출발한 지 4시간 가까이 지나 있었다. 화수는 오른손으로 왼손과 발목을 주물렀다. 통증이 수시로 찾아왔다. 오래 쉬는 동안 웹툰계에서 화수의 이름은 맥없이 낡아버렸다. 과거의 명성에 연연할 여유는 없었다. 화수에게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게 그냥 일이 아니었다. 살아가는 이유였다. 과거엔 마감에 쫓기거나 독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일 때 다른 일을 찾아볼 생각도 했다. 다시 웹툰을 그리며 화수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게 되었다. 의사는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내리며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하루 시간을 내기 위해 화수는 의사의 말을 머릿속에서 밀어내버렸다. 그나마 다른 일은 다 오른손으로 하니 버틸만 했다. 이상하게 그림만은 왼손이어야 했다. 언니들은 그의 첫 제사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큰 언니는 절에 모시자 했고 작은 언니는 기독교에서 제사는 금기라 했다. 화수도 제사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막상 그냥 지나가려니 이상하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와중에 화수는 고모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고모가 제사상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기 이 바다에 다 있다. 네 할아버지도 있고 네. 화수가 대답을 망설이자 고모는 어차피 준비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포항 고속터미널은 지방의 흔한 터미널과 다르지 않았다. 어차피 화수의 목적지는 포항이 아니었다. 구룡포에 가려면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야 했다. 4블록 거리. 걸어갈 수 있지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택시를 잡았다. 구룡포에서 횟집을 하고 있다는 고모네 식구들을 화수가 처음 본 건 아버지의 장례식에서였다. 화수는 고모가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본 적이 없었다. 화수는 고모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길쭉한 얼굴형에 얇은 쌍꺼풀이 있는 눈, 큰 코에 얇은 입술까지 누가 봐도 그의 혈육이었다. 화수를 본 고모는 놀란 듯 혹은 당황한 듯 몸을 살짝 떨었다. 부모 모두 닮지 않은 화수는 고모의 반응이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화수 눈의 사촌 오빠들은 언니들보다 연배가 높아 보였다. 그의 병간호를 도맡았던 화수는 그의 장례까지 주도했다. 상주로서 화수는 고모 식구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얘기는 들었다. 네가 고생이 많다. 두 언니가 벌떡 일어서더니 고모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았다. 언니들과 고모가 연락하고 산다는 걸 화수는 처음 알았다.
니들도 고생 많았다. 고모의 말에 큰언니는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고 작은언니는 훌쩍거렸다. 화수는 코웃음을 쳤다. 언니들은 아버지 병원비를 보태는 것 말고 별 고생을 하지는 않았다. 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기에 책임 또한 크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화수는 언니들이 원망스러웠다. 문상객이 뜸해진 시간이었다. 고모와 언니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화수에게까지 들려왔다. 니들이 오죽했으면 내한테 도와달라 했겠노. 고모는 아버지 싫어했잖아요. 네 아버지한테 잘하니라 니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눈에 선하더라. 무슨 망령의 막내이만 죽자 사자 챙기고. 말하며 고모는 화수를 돌아보았다. 화수는 재빨리 고모의 시선을 피했다. 그게 내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접었다. 고모는 다시 안 보면 그만이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호미곶 가는 차가 바로 있었다. 화수는 망설이지 않고 버스에 올랐다. 화수는 장례식에서 그의 고향이 구룡포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 화수는 구룡포에 대해 과메기와 호미곶 말고 아는 게 없었다. 화수의 고향인 강원도 거진에서는 경상도 억양을 쓰는 사람이 적지 않아 그의 고향이 다른 곳이라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엄마, 포항에서 호미곶까지 100m가. 화수는 건너편에 앉아있는 모자를 보았다. 100m 넘는다. 그럼 몇 미터노? 200m. 멀다. 화수는 조금 웃었다. 100m. 어른보다 아이에게 더 먼 거리인 건 분명했다. 화수는 구룡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작은 바닷가 마을이 떠올랐다. 반면 호미곶이라는 이름은 세련된 해안도시 같은 느낌이었다. 역시나 호미곶 해맞이 광장은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화수는 상생의 손으로 갔다. 예상보다 큰 조형물이었고 왼손이었다. 화수는 집에서 유일하게 왼손잡이였다. 화수는 모든 투정을 그에게 부렸다. 나 주워왔나? 왜 나만 왼손잡이나? 아니다. 네 할배도 왼손잡이였고 의하천도 네 안 좋아왔다. 왼손잡이를 불행과 불안의 징표로 여기던 시절이었다. 화수는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글을 쓰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해야 했다. 그림을 그릴 때는 화수가 왼손을 써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림을 그릴 일이 워낙 드물어서일 수도 있었다. 상생의 오른손은 왼손에서 100여 미터쯤 떨어진 바다 위에 있었다. 100미터는 아이에게만 먼 거리가 아니었다. 상생의 손 사이 100여 미터는 화수에게도 너무 먼 거리였다. 문상객이 없는 시간, 피한다고 피했지만 고모는 기어코 화수를 자리에 불러앉혔다. 그의 고향을 화수가 몰랐다는 데에 고모는 기가 막혀 했다. 한 번 터진 고모의 말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의 형제가 여동생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의 위로 형이 있었고 고모 밑으로 작은 고모가 있었다. 작은 고모는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전쟁까지 겪었으니 형제자매를 잃은 게 특별한 일은 아닌 시절이었다. 베닐로 생계를 꾸리는 집안에서 병든 아비를 둔 맏아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른 나이부터 배를 타면서도 맏아들은 힘든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형과 다르게 장난기가 많고 진중하지 못한 성격이었다. 그나마 머리는 좋아 동네 면석이로 행세하고 있었는데 집안 살림에 별 도움은 되지 못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나간 마다들의 기선이 하염없이 늦어졌다. 연락할 방법이 없던 시절이었다. 기후가 좋지 않을 땐 조업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섬에 배를 대고 풍랑이 멈출 때까지 머물기도 했기에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췄다. 바닷길을 잃어 오래 떠돌다 극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기다리는 건 어부 가족의 숙명이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긴 시간이 흘렀다. 그의 가족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다에 던지며 그의 형이 용왕국에서 배골치 않고 살기를 빌고 또 빌었다. 날이 좋아서인지 평일인데도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는 관광객이 많았다. 화수의 눈길이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에게로 향했다. 젊은 아빠는 아이를 만지고 부비고 뽀뽀하고 누가 봐도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다. 화수에 대한 그의 사랑은 특별했다. 아들 없는 집이라 늦둥이가 딸이라는 사실에 실망했다고는 해도 화수를 보는 그의 눈에서는 사랑이 뚝뚝 떨어졌다.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엄마를 잃은 화수에 대한 안타까움도 더해졌을 거라 짐작할 수 있었다. 화수는 큰언니 손을 잡고 초등학교 입학식에 갔다. 동해의 배는 일반적으로 큰 편이라 그는 한 번 배를 나가면 짧게는 2주, 길게는 2달이 넘어야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를 대신해 두 언니와 동네 사람들이 화수를 돌봤다. 집에 돌아온 그는 비웠던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 화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술 먹으러 갈 때도 화수를 데리고 가 안주를 먹였고 화수에게만큼은 용돈을 넉넉하게 주었다. 겨울에는 화수를 불러내어 포장마차 우동을 사 먹였고 여름에는 화수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가서 팥빙수를 사 먹였다. 그런 그와 화수를 볼 때면 작은 언니의 눈빛이 사나워지곤 했다. 구두가 다 헤어졌어요. 화수한테만 돈 쓰지 말고 구두 하나만 사줘요, 아빠. 돈이 어딨나? 내 구두 신고 댕기라. 나는 구두 신을 일이 없다. 작은 언니를 대할 때에 그는 얄밉고 짓궂었다. 살림이 지겨워 일찍 결혼해버린 큰언니는 남편 집 살림을 하느라 집에 오지도 않았다. 집안일은 모두 작은 언니에게 돌아갔다. 그는 화수를 사랑했을 뿐 화수의 필요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담임이 가정 방문을 온다고 하면 그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괴롭히는 남자애가 있다고 해도 그저 참으라고만 했다. 집에 모르는 사람이 오면 언니나 화수가 나가봐야 했다. 같이 배를 타는 사람들 외엔 친구도 없었다. 20살이 되어 거진을 떠날 때 화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에 벅차 남겨진 그가 얼마나 외로울지 가늠할 겨를이 없었다. 70 중반을 넘기며 신부전증을 앓던 그는 결국 화수가 있는 서울의 요양병원에 장기 입양했다. 병간호에 지쳐갈 즈음 화수는 그에 대한 원망이 생겨났다. 왜 언니들한테는 연락을 안 해요? 나 혼자 너무 힘들다고요. 나는 네 뺄게 없다. 키울 때도 남대하듯 했던 화수의 언니들에게 그는 아플 때도 남인 듯 의지하려 들지 않았다. 지겨워. 차마 내뱉지 못한 말이 화수의 눈빛에 담겨 있었는지 그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는 늙어서도 겁이 많고 비겁했다. 저기 바다에도 상생의 손 보이지? 젊은 커플이 지나가며 대화하고 있었다. 화수도 그들의 손끝을 따라 바다에 있는 조형물을 보았다. 육지의 왼손과 바다의 오른손 사이를 파면 머리가 나온대. 섬뜩하다.
왜? 두 손 사이에 머리가 있는 건 당연하잖아. 물론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커플은 머리가 어디쯤 있을까 가늠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100m쯤 떨어져 있는 두 손을 연결하는 게 머리만일 리는 없었다. 손이 잘린 게 아니라면 두 손 사이에는 두 손을 뺀 몸 전체가 들어있어야 마땅했다. 똑같다. 좀 더 똑같다. 언젠가 잔뜩 술에 취한 그는 화수의 왼쪽 손등 위의 점을 문지르며 말했다. 누가? 뭐가? 눈까지 풀려있던 그의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손사람만 내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화수는 상생의 왼손을 쓰다듬어 보았다. 아릿한 통증이 느껴져 화수는 얼른 손을 떼어냈다. 상생의 두 손을 맞잡을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화수는 조금 쓸쓸해졌다. 이상가족 찾기가 한창이던 때였다. 그는 어려운 형편에도 화수를 위해 TV를 들여놓았다. TV가 생기면서부터 화수는 작은 언니가 없어도 심심하지 않았다. TV에서 사람들이 환호하면 화수는 같이 손뼉 쳤고 사람들이 울면 화수는 더 크게 울었다. 밤늦게까지 TV를 봐도 누구 하나 뭘 할 사람이 없었다. TV를 보면서도 화수는 늘 마당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어부의 가족이었기에 어린 화수에게도 기다리는 일은 숙명이었다. 경쾌한 그의 발소리를 들은 화수는 TV를 켜놓은 채 마당에 수도가로 달려나갔다. 그는 생선과 홍게를 쏟아놓고 손질을 시작했다. 이번엔 개가 몇 마리나? 3마리다. 꿀남? 네 혼자 다 물어. 아빠랑 언니는 다 자랐다. 안 먹어도 된다. 생선 손질을 마치고 물을 담은 큰 냄비의 채반 위에 홍게를 올린 후 그는 골로를 켰다. 화수가 침을 꼴깍 삼키는 걸 보며 그는 환하게 웃었다. 옷 좀 갈아입었구만. 화수는 또 쪼르륵 그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TV에 눈길이 멈춘 채 그는 화석처럼 굳어 있었다. 화수는 TV 앞에 자리를 잡았다. 딴 데 돌리라. 그의 낮은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요즘 이상가족 찾기밖에 안 한다. 돌리라 안 하나?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딴 데는 나오는 시간 아니다. 화수도 목소리를 키웠다. 그럼 꺼라. 그냥 큰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무섭게 화를 내고 있었다. 화수는 TV 전원을 껐다. 아빠 밉다. 화수는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우는 소리를 냈다. 화수가 우는 걸 그렇게 애달파했던 그는 어디로 가고 냉정하게 방을 나가버리는 그의 잔영만 남았다. 이후로 화수는 그가 있는 시간에는 이상가족 찾기를 보지 않았다. 그의 고향이 구룡포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홈이 고실 것 같지는 않았다. 화수는 고모를 떠올렸다. 고모는 화수가 구룡포에 내려온 걸 모르고 있었다. 고모의 제안을 거절한 건 고모가 불편해서이기도 했고 구룡포가 너무 멀어서이기도 했다. 전화를 끊기 전 고모는 화수에게 꼭 전해줄 게 있다고 했다. 그게 뭐냐 화수가 물으니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도 고모는 알려주지 않았다. 괜찮아요. 화수는 이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래놓고 구룡포까지 내려온 건 너무 늦게 알게 된 그의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였다. 화수는 택시를 불러 구룡포항으로 갔다. 근처에 고모와 사촌 오빠가 운영하는
횟집이 있다고 했지만 간판 이름도 몰랐다. 항구에 도착하자 바다 냄새, 아니 항구 특유의 냄새가 났다. 그의 옷에, 몸에, 호흡에까지 스며있던 냄새였다. 화수야, 우리 막내이 화수야. 구릿한 항구 냄새와 술래를 동시에 풍기며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던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을 닮은 화수의 언니들을 그렇게 다정하게 부른 적이 없었다. 그는 워낙에 말이 없는 편이었다. 어쩌다 말을 하려다가도 속내를 들킬까 두려운 사람처럼 얼른 입을 다물어 버리곤 했다. 그런 그가 누구를 닮았는지 모를 화수와는 곧잘 대화했다. 내 이름을 왜 화수라고 지었나? 왜? 신라. 이름 이상하다고 아들이 자꾸 놀린다. 네가 꽃처럼 예뻐서 꽃화, 물 먹고 활짝 피어라고 물수, 그렇게 지었다. 꽃은 꺾으면 그만이다. 뿌리가 있으면 꽃이 자꾸자꾸 필 건데 뿌리라고 짓지. 그럼 이름이 근수가 되는데 걔 안 나? 근수는 더 싫다. 거 봐라. 그는 모든 질문에 그렇게 다정하게 답하지는 않았다.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냐? 아빠는 공부를 잘했느냐 같은 질문에는 아예 입을 다물었다. 나중에야 화수는 그가 자신에 관한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집에 근사한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화수의 삶은 엄마가 없다는 걸 빼고는 그저 가난하고 평범했다. 생전 매 한 번 안 들었던 그에게 화수가 대드는 일이 생겼다. 화수가 대학에 가겠다고 했을 때 그는 등록금 감당 못한다며 도리지를 쳤다. 화수가 뜻을 굽히지 않자 그는 외지에 나간 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큰언니는 예쁨만 받고 자라 속이 없다며 화수에게 싫은 소리를 했다. 작은 언니는 직접 번 돈으로 대학을 다니라고 조언했다. 화수는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밥을 굶었다. 하루 이틀, 사흘째가 되자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동네 잡부로 소일거리를 하던 그는 화수의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환갑의 나이로 다시 배를 탔다. 대학에 들어간 후 방학을 맞아 집에 간 화수는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항구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다. 그는 슬며시 사라졌다가 검은 봉지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봉지 안에는 양과자가 잔뜩 들어있었다. 나 이제 이런 거 안 먹어. 서울에서 햄버거와 피자에 맛을 들인 화수는 봉지를 도로 그에게 밀어냈다. 시선을 떨군 그의 온몸에서 섭섭함이 뚝뚝 흘러내렸다. 아차 싶었던 화수는 봉지 안에서 과자 2개를 꺼냈다. 나 살 빼야 해. 조금만 먹을게. 비쩍 말라갖고. 목이 막히는지 그는 헛기침하면서도 화수가 비웠던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 화수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화수는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서울로 돌아갔다. 그의 고향 땅을 밟으며 가슴 저미는 감정을 기대한 건 아니었어도 그토록 덤덤할 줄은 몰랐다. 할 일 없이 항구에 앉아있던 화수는 결국 전화기를 꺼냈다. 그리고 며칠 전 수신된 고모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잘 왔다. 그래, 이제 찌지만 하면 되니까 포항의 집 찾아온나. 고모를 다시 보고 싶은 건 분명히 아니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그를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다. 서울을 떠나기 전까지, 아니 전화기를 다시 꺼낼 때까지
화수는 그런 존재가 언니들이길 바랐다. 언니들이 그의 병원비를 보탠 건 그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깊이 정들 새는 없었다 하더라도 화수는 그들의 동생이었다. 그 가느다란 애정을, 의리를 붙들고 싶었다. 화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무조건 화수를 사랑해줄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었다. 아버지의 빈자리에 언니들을 놓으려 했던 건 지나친 욕심이었다는 걸 화수는 스스로 인정했다. 갈게요. 저 줄 것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찌짐탄다. 포항했지 물어서 온나. 고모는 스마트폰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를 나이였다. 화수는 포항횟집을 검색했다. 전국에 있는 포항횟집 수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다행히 구룡포엔 하나밖에 없었다. 바다를 떠나서도 바다 음식만 찾던 그가 살아있을 때 같이 가면 어땠을까 하다 화수는 고개를 내저었다. 고향 얘기를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던 그가 순순히 고향에 왔을 리가 없었다. 화수가 대학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는 중이었다. 고향에서 기숙사로 전화가 왔다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화수의 고향은 거진이었고 그곳에서 전화할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신호가 채 2번이 가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았다. 우리 막내이 화수야. 사랑한다. 보고 싶다. 화수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술 취한 목소리는 분명히 아니었다. 그는 TV에서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이 나오면 낯간지럽다며 질색하곤 했었다. 왜 그러냐고 물어야 했지만 화수는 왠지 겁이 났다. 시험 기간이야. 끝나고 갈게. 실망한 목소리로 그는 그래. 늘 그랬듯 순응했다. 그날 밤 화수는 밤새 악몽에 시달렸다. 그가 영혼이 되어 떠나려고 했다. 그는 발걸음을 떼다 말고 화수를 돌아보며 울었다. 화수가 그의 다리를 부드렀다. 아빠, 가지마, 가지마. 흐느낌이 격해진 화수가 눈을 떴을 때 실제로 눈물이 베개 빗을 적실 정도로 흐르고 있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화수는 거진으로 갔다. 그는 여느 때처럼 화수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웃으며 벌어진 입술 사이에 치아가 2개 비어 있었다. 화수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마침 동네 사람이 방문해 어색한 상황이 무마되었다. 화수 니가 아빠 살렸다. 동네 사람은 바가지에 담긴 김치를 그릇에 옮긴 후 마루에 자리를 잡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배에서 그물 작업을 하던 그는 발을 헛디디고 말았다. 오랜 어부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이가 들어 근력도 균형 감각도 줄어 생긴 일이었다. 바다로 떨어진 그는 그물에 말려 들어갔다. 물고기를 잡아 가두는 그물이 사람을 쉽게 놓아줄 리 없었다. 바닷속에서 그물에 말린 사람은 구할 수 없다는 게 바다 마을의 상식이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화수를 떠올렸다. 우리 막내이 내 없으면 대학도 못 댕기고 거둘 사람도 없대. 그는 이로 그물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치아가 강한 유전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했다. 생선 상자를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그의 기척을 느끼면 화장실에 있다가도 활짝 웃으며 뛰쳐나오던 화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만취의 집으로 들어오면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다 그의 발을 씻겨주며 술이 설탕이나 뭐가 맛있다고 이렇게 많이 먹나 하며 그의 종아리를 철썩철썩 때리던 화수의 손길을
떠올렸다. 생전 남에게 큰소리 내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가 공부 잘하는 화수를 큰 목소리로 자랑하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는 살아났다. 구출된 게 아니었다. 스스로 살아 돌아왔다. 아빠, 이제 배 그만 타. 괜찮다. 네 졸업할 때까지만 탈 끼다. 화수는 집에서 이틀을 더 머무른 후 서울로 돌아갔다.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하기 위해서였다. 횟집 앞에는 휴업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화수가 문을 밀자 맥없이 문이 열렸다. 종소리가 들리자 주방에서 사촌 오빠가 나왔다. 오늘 장사 안 한다고 써놨는데 얘? 저 화수예요. 아빠 제사 지내러 왔어요. 아이고, 그리 차리니까니 못 알아보겠다. 뒤이어 고모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다. 확실히 네가 아빠는 안 닮았니라. 네 아빠 같으면 쭈비쭈비 할 말은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말은 하고 그랬을 낀데 엄마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소. 말하며 사촌 오빠가 화수의 눈치를 봤다. 쓸데없는 소리는 네가 술 처먹고 했다 아이가.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걸 알아들은 사촌 오빠는 헛기침을 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죽은 줄만 알았던 형의 월북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도리지를 쳤다. 좌익이니 우익이니 신경 쓸 겨를도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의 형뿐만 아니라 식구가 모두 먹고 사는 데에 급급했다. 형을 대신해 가장 노릇을 하던 그가 면석이에 파직당한 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형이 월북한 게 아니라 납북당했다고 주장했다. 월북이든 납북이든 북한에 간 사람은 세뇌를 당해 다시 월남에서 가족부터 포섭하고 간첩 활동을 하기 마련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인정할 수 없었다. 월북과 납북은 육지와 바다만큼이나 달랐다. 그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다. 형은 무조건 신고 대상이었다. 그는 형을 보면 신고하겠다고 먼저 말했다. 아버지처럼 따랐지만 형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피해를 볼 수는 없었다. 그에게는 늘 감시가 따라붙었고 협박도 이어졌다. 그 와중에 폭행을 당하는 건 일도 아니었다. 그의 가족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따가워졌다. 같은 배를 탔던 선원의 가족 모두 숨죽이며 살았다. 생계수단을 잃은 그를 아무도 배에 태워주지 않았다. 그래도 쉽게 구룡포를 벗어날 수 없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지역으로 가는 건 낙인보다 더 두려웠다. 화수가 장례식장에서 사촌 오빠에게 들은 이야기는 대략 이 정도였다. 너무 취해 횡설수설하는 사촌 오빠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기엔 너무 피곤했다. 고모가 사촌 오빠에게 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예전처럼 자정에 제사를 지내지는 않더라도 해는 들어가기를 기다리자는 고모의 말에 화수는 시간을 확인했다. 해가 지려면 서너 시간은 더 버텨야 했다. 그런 화수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고모가 우럭회와 소주를 가져왔다. 양식한 거 뭔 맛으로 먹는지 내는 모르겠는데 오늘 장사 준비를 안 해가 이것밖에 줄 게 없구만. 아빠는 바다에서 난 거면 뭐든 잘 드셨어요. 왜 안 그렇겠나. 부둣가에 떨어진 것도 먹고 살았다 카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그와 그의 식구는 부둣가에 떨어진 생선을 주워 먹으며 허기는 면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그의 집에 돌이 날아들었다.
한두 명의 소행이 아니었다. 허술한 창호지를 뚫고 들어온 돌 하나가 병석에 누워있던 그의 아버지를 정통으로 맞췄다. 피 흘리는 아버지를 본 그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니끼요? 무리 중 하나가 나섰다. 이 집구석 때문에 동네의 순사들이 쫙 깔리서 살 수가 없다. 툭 하면 사람 붙들고 조사분닥 하고 빨갱이 종자들이 떠나야 안 되겠나. 행님은 몰라도 우리는 빨갱이 아니라 예. 이웃지간에 어째 이러니끼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무리 중 하나가 슬그머니 돌을 집어들었다. 니들 때문에 못 살겠다 안 하나. 말귀를 못 알아쳐먹나. 갑이라고. 이 동네 얼씬도 하지 말라고. 말을 끝내며 그는 들고 있던 돌을 던졌다. 다른 이들도 서둘러 돌을 집어서 그에게 그의 식구가 잠들어 있는 집으로 던졌다. 한동안 이어지는 돌팔매질을 그가 견디는 사이 그의 아버지는 호흡을 멈추고 말았다. 그는 동생과 동생 정혼자를 대동해 아버지의 시체를 바다에 던졌다. 오빠가 극하자는데 내는 처음엔 반대했대. 근데 묻을 데가 없는 기라. 산에 가면 큰오빠 만나러 간다고 뒤집어 씌울 기고 아버지 시체를 던지고 나서 오빠는 돌아보지도 않더라. 나는 우리 아버지 살 뜯어먹은 물고기 잡아먹은 것들 다 연병 걸려 뒤집히라고 용왕신한테 빌었다 카이. 그는 자신의 어머니만 모시고 야반도주했다. 고모는 스스로 남았다. 큰오빠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우러모이 지금도 바다에서 난 거 안 잡순다. 얼마나 고집이 신지. 어머니는 그네 삼촌을 기다리는지 몰라도 나는 그네 삼촌이 원망스러웠다. 내가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해가 붙었다. 근데 갑자기 취소가 된 기라. 백방으로 알아보이 그 양반 때문이었다 카이. 그래서 어머니랑 횟집 차려붙다. 근데도 한 번씩 뿔따구가 날 때는 술 안 먹고 못 배긴다. 외삼촌 장례식 때 내가 정신 못 차린 거 이해 좀 해다고. 고모는 바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촌 오빠가 저리 뿔따구가 나는데 고모와 그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 짐작하지 않았다.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들리면서 가게 안으로 사람이 들어왔다. 좀에 늦었심도. 그 가끔 어렵다고 이리 오래 걸리노. 정성 들이라 안 했습니까? 남자가 가방 속에서 꺼낸 건 위패였다. 그런데 위패가 세 개였다. 화수는 고모를 봤다. 네 아버지가 할배 제사 지내드나? 아니요. 고모는 실망한 기색도 없었다. 그런 사람이 큰오빠 제사는 지냈을라고. 큰애 삼촌 살아계신다 했잖아 얘. 고모는 바지춤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화수에게 내밀었다. 흑백의 낡고 낡은 사진 속에 청년에 가까운 사내가 서 있었고 그 앞에 아이를 막 벗어난 사내가 앉아 있었다. 모르겠나. 앞에 네 아버지다. 화수의 눈길은 그가 아닌 청년에 가까운 사람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는 왼손으로 아이의 오른손을 잡고 글씨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의 왼손 등에 찌그러진 하트 모양의 점을 본 화수는 제 왼쪽 손등에 나 있는 점을 보았다. 똑같다. 점도 똑같다. 화수는
그가 오래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큰아빠가 왼손잡이였어요? 네 할배가 왼손잡이였다. 그걸 큰오빠가 물리받았다. 아무리 혼을 내고 얼러도 고집이 쎄서 그런가, 불편해서 그런가, 큰오빠는 영 고치질 못했다. 영 고치질 못했다. 동네 사람들이 왼손잡이는 집에 화를 들인다고 수군거렸다. 그게 맞는 말 같으면서도 죽어도 맞다고 하긴 싫었다. 어차피 왼손잡이 물려받은 사람도 더 없었구만. 근데 네가 장례식에서 처음 봤는데 네가 큰오빠랑 똑 닮은 게 왼손잡이 거저 물려받은 네가 큰오빠 가고 나서 온 사람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 그런 줄 알았으면 진즉에 제사를 지냈을 낀데 살아있다고 내가 오기 깎고. 찾아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의에 찬노. 나쁘긴지 월북인지도 모르는데 오빠가 찾아오면 오는갑다 하는 기제. 그래도 한 번은 찾아올 기라 믿었다. 오빠가 못 와서 니를 보낸 기다. 니도 느끼나? 큰오빠랑 똑 닮은 거. 말 잘하는 것까지 닮았다 카이. 사촌오빠도 사진을 처음 봤는지 보고 날 수 있는데 왜 여태 숨겼느냐며 고모에게 괜한 성질을 부렸다. 야가 어머니 노망난 줄 알겠소. 그네 삼촌이 야로 환생했다 한기 말이 됩니끼요? 오빠가 누구를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다. 그네들 둘한테 정도 안 준 사람이다. 그런데 야가 그리 이뻤단다. 오빠가 야를 보면서 큰오빠 생각 안 했겠나. 허이구, 이제 하다 죽은 사람 속마음까지 들여다보소. 사촌오빠는 화수의 눈치를 보며 훌쩍이고 있는 고모를 주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화수는 남은 소주를 마시고 회를 집어먹었다. 형을 닮아서 그가 화수를 예뻐했다니 화수도 인정할 수 없었다. 식탁에는 그의 아버지, 그의 형의 위패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바다 아래로 사라진 해가 아직 제 빛을 잃지 않은 시간이었다. 음식 보따리는 사촌오빠가 들었다. 위패 세기는 화수가 들었다. 고모는 혼자 걷는 것도 힘들어 보였다. 가게 안을 휘젓고 다닐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한국 끝에 도착한 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상을 차렸다. 밥과 국과 생선과 고기와 나물과 전과 과일과 술. 조촐하지만 갖출 건 다 갖춘 상이었다. 작은 항구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봤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음식과 술을 바다에 던지고 뿌렸다. 고모의 뜻이었다. 결국 모든 건 바다로 흘러가게 마련이라며 용왕씨는 됐으니 죽은 사람들 배 채우게 해주자고 했다. 이견이 있을 리 없었다. 윗배 가온나, 다 가온나. 결기 어린 듯한 고모의 목소리에 화수는 윗배 세 개를 안고 고모 곁으로 갔다. 보내삐리라. 네? 니만 사랑했던 네 아버지, 너랑 똑 닮은 네 큰아버지, 네 아버지가 몸 챙긴 네 할아버지, 네가 보내드리라고. 화수는 있는 힘껏 위패 세 개를 바다에 던졌다. 그날 그가 제 아버지의 시신을 떠밀어냈듯이 있는 힘껏. 하지만 화수의 생각과 달리 위패는 가까운 바다 위에 떨어져 둥둥 떠 있었다. 할아버지의 시신도 그렇게 육지에 사람에 가까이 있다 결국 떠내려갔을 거였다. 화수 옆으로 고모가 왔다.
주머니에 고모가 무언가를 쑥 넣었다. 화수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계속 고모 손이 쥐어있던 건 청년에 가까운 사내와 아이를 막 벗어난 사내의 사진이었다. 이제 그만 가라. 여기서 바로 가라. 그리고 다시 오지 마라. 어차피 네 있는 데까지 흘러갈 기다. 사촌 오빠가 포항에서 서울 가는 막차편을 알아본 듯 했다. 화수도 고모와 더 있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새로운 웹툰 콘셉트를 짜려면 시간이 촉박하기도 했다. 사촌 오빠가 불러준 택시에 오르며 화수는 고모도 사촌 오빠도 죽은 이들이 떠내려가고 있는 바다도 보고 싶지 않아 눈을 감아버렸다. 요양병원의 집중치료실은 죽음이 닥친 환자들을 모아놓은 장소였다. 중환자실이 따로 있으니 환자도 보호자도 알고 있었다. 3일째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다는 그는 눈을 감고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목 안 마르나? 화수 목소리에 그가 눈을 번쩍 떴다. 마지막으로 눈에 가득 담으려는 듯 그는 떨리는 눈꺼풀에 힘을 주고 화수를 봤다. 배 안 고프나? 그의 입에서 작은 바람소리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힘 안 드나? 이번에는 입만 벙긋거렸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던 그가 갑자기 손을 내밀었다. 화수가 손을 잡자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를 썼다. 화수는 아이처럼 가벼워진 그의 등을 한쪽 팔로 받쳐주었다. 내가 핏줄한테 죄가 많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아빠한테 사랑 많이 받았다. 미안합니다. 모든 기운을 다 쓴 그는 쓰러지듯 도로 누워 다시 눈을 감았다. 그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4시간 동안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화수는 짐작할 수 없었다.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에 화수는 눈을 번쩍 떴다. 정확히 3시간 50분 동안 화수는 고속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얼마나 깊게 잤던지 꿈조차 꾸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구룡포에서 있었던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심야 좌석을 탄 화수는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다. 머리가 맑아지면서 화수는 작은 바닷가 마을에 사는 아빠와 어린 딸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순하고 겁 많은 아빠와 당돌하고 사랑스러운 딸 이야기라면 세대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어린 딸이 술 취한 아빠의 종아리를 철썩철썩 때리며 발 씻어주는 장면을 떠올리며 화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